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요즘 짐승보다 못한 부모도 많고 개보다 못한 자식들도 많다는데 정말 제가 이런 걸 제대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이란 존재가 든든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모가 더 무섭고 자식이 더 열받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소를 다니고 있는 4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우리 나이대가 가장 활발히 일할 때지만 그만큼 가정엔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녹초가 되는 건 당연지사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결혼도 늦게 했고 아내도 이 당시 아이를 잘 갖지 못하는 터라 이 시기 집안에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시골에서 자라서 거의 30대까지 농촌에서 일만 하던 사람인지라 결혼하겠다는 처녀를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었죠. 국제결혼도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부모님이 무조건 한국 여자 아니면 안 된다는 말에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점점 결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30대 끝물이 되어서야 30대 초반에 거의 10살 차이 나는 아내를 낯선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아니 나이도 어린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농촌 총각이 나를 맞선 보러 나왔을까 궁금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약간 지적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지적 장애인은 절대 아니고요. 약간 말을 더듬고 틱이라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거나 악악 거리는 그런 장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천적으로 한쪽 다리에 소아마비가 있어서 다리를 절기도 했고요. 그러니 저 같은 농촌 노총각한테 시집 간다고 맞선 자리에 나온 거였죠. 아내는 당시에 저랑 같은 시골 동네 중소형 마트에서 캐셔를 보고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물론 본인도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지만 다리도 절고 언어적 소통에 문제 있는 여자를 누가 같이 살려고 하겠어요. 대신 제 혼자리나 혹은 50 넘은 호래비한테 혼례자리만 들어와서 답답했는데 그나마 10살 차이라도 신체 건강하고 시골에 땅 가지고 농사 짓는 저에게 혼담이 오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저는 결혼한 적 없는 총각이기도 했고요. 사실 그때 저는 지긋지긋한 농사일을 집어던지고 서울 쪽에서 자동차 정비일을 시작하는 선배랑 같이 사업을 할까 준비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날씨와 자연재해에 따라 그의 수확물이 달라지는 농사일은 아무리 봐도 오래 지속하기 힘들더라고요. 얼결에 결혼도 해야 하고 자동차 정비일도 새로 시작하게 돼야 해서 정신은 없었지만 어쨌든 둘 다 놓치기 싫은 터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아내의 성격이나 집안 환경이 어떤지 꼼꼼히 살펴볼 수 없었죠. 사실 제가 결혼을 서두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꼭 제가 결혼을 해야 본인의 재산을 물려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자동차 정비소 사업할 자본금이 하나도 없었기에 저는 아버지의 재산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혼을 얼른 서두를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바로 서울로 와서 정비소 차리며 일을 시작했어요. 이미 3년 전부터 자동차 정비를 준비한 터라 금방 어렵지 않게 시작했고 오히려 축의금도 넉넉히 들어온 터라 정비소 근처에 지하방 월세도 시작할 수 있어서 즐겁게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근데 아내가 문제였어요. 아내 입장에선 고향에서 살면서 농사짓고 조용히 사나 싶었는데 뜬금없이 서울로 와서 살아야 하는 게 불만이 많았나 봅니다. 처음엔 제 뜻을 따랐지만 아무래도 낯선 환경이 불만이었는지 매일 훌쩍거리고 투덜대서 은근히 저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꿈이었던 자동차 정비 일을 계속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내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시겠어요? 솔직히 저는 아내 말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서 일단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자진해서 주말 부부가 되기로 한 거죠. 어차피 제가 있는 곳과 고향 동네가 그리 멀지는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우리 집 농사일을 도우며 지내는 게 차라리 편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주말 부부가 되다 보니 자연히 집안일보다 자동차 일에 신경을 더 쓰게 됐죠. 아내 일과 가정일은 뒷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는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서 너는 결혼까지 온 놈이 집안일은 뒷전이고 결혼하며 집안 이렇게 세우겠다는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실 정도로 아버지와도 갈등이 쌓여갔던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괜히 결혼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닐까? 아내만 없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한마디로 말해 아내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온 거죠. 엄밀히 말하면 아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혼자 분노를 쌓은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지만 그땐 화가 많이 있는 터라 성질만 내고 있으면서 신세 한탄만 했죠. 그러다가 속도 부글부글하고 결혼은 했지만 혼자서 자취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먹는 것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죠. 그전에는 그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생활하니까 집안일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는데 혼자 서울로 나와 생활하다 보니 요리며 청소며 손이 갈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새신랑이 혼자 처량하게 밥 차려 먹고 돼지우리에서 지내는 게 안쓰럽다면서 주변에서 녹즙이나 건강음료라도 시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매일 저녁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했거든요. 채소나 과일은 한번 사다 놓으면 금방 상해서 거의 안 먹었죠. 그러니 녹즙을 한번 시켜 먹어도 좋겠다 싶었어요. 때마침 가게 동료가 녹즙을 배달해서 먹기 시작했고 저도 같이 하나 시켜서 먹게 됐습니다. 자연히 녹즙 아줌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됐는데 그러고 보니 낯이 좀 익은 거예요. 몇 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세상에나 제 누나의 친구였었어요. 저희 친누나랑 저랑 3살 차이가 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중학교 다니던 누나 친구가 제가 귀엽다며 맛있는 떡볶이도 사주고 오락실 가라고 몇백 원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누나를 녹즙 배달하며 만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연히 녹즙 외에도 이거저거 건강음료도 주문 넣게 되고 누나 친구는 고맙다며 밥 한 번 산다고 해서 너무나도 가까워졌어요. 참고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 누나는 사이좋은 남편도 따로 계시고 정말 친동생 친누나처럼 가깝게 지냈어요. 여전히 그 누나는 옛날처럼 성격이 화통하고 시원시원했습니다. 남에게 잘 베풀었고요. 특히 남편분도 굉장히 소탈하고 뭐랄까 오지랖이 넓다고 해야 하나? 이것저것 참견하기 좋아하는 분이셨죠. 정육점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주부들 대상으로 장사를 해서 그런지 엄청 입담도 좋고 이것저것 참견하기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형님도 우리 동네 사람이더군요. 참 세상 좁긴 좁은가 봅니다. 몇 달이 건너니까 제 친구도 알고 있는 걸 보면 역시 우리나라는 말조심, 행동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누나 친구나 그분의 남편인 형님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받으면서 집안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심적으로 의지를 하게 됐죠. 아무래도 낯선 타지에 홀로 나와 일하며 산다는 게 참 고달팠는데 여기서 동양 사람을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갑더라고요. 게다가 그 당시 제가 하던 자동차 정비 일이 잘 풀리지 않았거든요. 금세 돈을 만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주변에 경쟁업체도 많고 여튼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많았죠. 게다가 결혼도 했지만 말이 결혼 생활이지 거의 남보다 못한 관계로
대면대면 지내다 보니 이 부분에도 고민이 많았어요. 보통 일 때문에 주말 부부를 하게 되면 주말이라도 만나서 애틋하게 지낸다고 하던데 저희 부부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 혼자 살 때보다 오히려 더 외로움이 느껴졌고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했는지 후회만 가득하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과 가정일로 고민이 많을 때는 자연스레 누나와 형님에게 고민 상담을 했고 제게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외로울 때 와서 같이 놀아도 주며 저를 달래줬지만 그때뿐이었네요. 그런데 그때 사고가 터진 겁니다. 제 실수인지 동료 실수인지는 몰라도 가게에 갑자기 큰 불이 나서 정비소 일은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 금세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전부터 타지에 나가 가정일도 내팽긴 채 정비소 일을 하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 원래 하던 농사일을 돕게 됐습니다. 가게를 다시 여는 동안 동업자 친구가 노력하니까 저는 딱히 할 일도 없고 마침 집에서 시골 내려오라고 너무나도 몰아세워서 할 수 없이 내려간 거죠. 그게 아내가 저랑 있다가 다시 시골 내려가고 10개월 만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사이에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더군요. 물론 중간중간에 가족들과 통화도 했고 아내에게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먼저 아버지는 저희 독단적인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셔서 저랑 대화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내는 이미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처갓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결혼은 했지만 안 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죠. 근데 아내가 집으로 간 이유는 장모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병간호를 위해 처가에 간 거였어요. 순간 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원래 아프셨나? 사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을 했으니 장모님에게 지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장인어른 직업이 트럭에 채소 파는 장사하시는 거 외엔 거의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어서 이제야 처가 상황을 좀 알게 됐죠. 근데 처가에 갔다가 많이 반성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아내가 처가에 못 가서 안달이었는지 공감이 가더라고요. 사실 장모님은 예전부터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투석을 해야 했고 몇 번 보진 못했지만 장인어른은 알고 보니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말이 야채 장사였지 그건 이미 거의 다 때려치웠고 거의 주폭에 가깝게 사고만 치는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런 개판인 집안하고 결혼을 하게 된 나도 참 인생 기구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버지 재산에 눈이 멀어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결혼을 선택한 걸 솔직한 심정으로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여자기에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아내가 그동안 저한테 신경 쓰지 못했던 이유를 알았고 게다가 장애도 있는 여자 몸으로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이 좀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제가 남편인데 그냥 놔둘 수 없어서 물심양면으로 도우려고 했었죠. 아내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면서 울먹이며 제가 하소연하더군요. 엄마가 아파서 집에 오고 싶었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바쁘고 말을 해도 기억 못하고 나는 엄마 돌봐줘야 하는데 미안해요. 솔직히 지나가는 아줌마가 이렇게 애원해도 마음이 흔들릴 텐데 아무리 애정없이 결혼했다 쳐도 명색이 아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2가지였어요. 돈을 주거나 아니면 근처에서 일을 돕는 건데 어차피 당분간 가게에 돌아갈 수는 없으니 차라리 시골집에 있으면서 짧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해서 그렇게 번 돈을 장모님 병원비에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동네에서 일 구하는 건 쉬웠습니다. 어차피 집안 농사일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도 있고 젊은이 보기가 귀한 동네인지라 읍내나 시내에 나가서 조금만 힘쓰는 곳에 이력서만 내도 두세 달이 건너서 신혼조회도 다 끝날 만큼 좁은 동네라서 일자리 구하는 건 일도 아니었죠. 그래서 낮에는 집안일을 돕고 밤에는 시내에 있는 작은 하루구이 집에서 숯불 갈아주고 주방에서 짐 좀 날라주며 돈을 벌었어요.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달이 받은 월급으로 장모님 병원비에 보태라고 했고요. 어차피 저희 집에서도 어느 정도 사돈댁 병원비 보태라고 도와준 터라 아내는 펑펑 울며 저희 부모님에게 무릎 꿇고 감사하다며 우는데 제가 너무 딱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면서 시골 고향집에서 생활을 했지만 문제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더군요. 하루는 동네 형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문제 많은 영감탱이가 니네 장인어른이었냐? 순간 그 말을 듣는데 욱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영감탱이라니요. 그래서 말다툼을 했는데 그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형님이 호프집을 하는데 장인어른이 틈만 나면 와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혹은 옆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골치였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경찰에 몇 번이나 신고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찌저찌 훈방 조치되거나 구치소에 며칠 갇혀있다가 나와서 또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게에 올 때마다 여자 도우미를 불러달라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혹은 손님으로 온 여성분들에게 껄떡대다가 쫓겨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형님 입장에선 저희 장인이고 뭐건 간에 욕을 안 한 게 다행일 정도였어요. 저도 그 말을 듣는데 참 부끄럽더군요. 어찌 보면 장인만 아니면 저도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나마 제가 서울에서 살 때야 모른 척하고 뭉갤 수 있지만 그래도 당분간 이 지역에 있을 건데 그리고 아내랑 가족 모두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게 가만히 놔둘 수는 없으니까 하루는 장인을 만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장인어른, 동네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술이 마시고 싶고 소위 여자들 만나고 싶으시면 차라리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른 지역으로 모시고 갈게요. 근데 동네에선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그 말에 장인어른이 쭈뼛쭈뼛 하더니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어느 정도는 계산을 두고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장인어른이 부끄러워서라도 주폭짓을 안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제가 아는 사람 가게에선 사고를 안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럼 사이 덕에 다른 동네 가서 재미 좀 볼까? 이러는 겁니다. 순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화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장인어른이 집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곤 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어느 날 아내 팔에 멍자국이 있길래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말을 아끼다가 나중에는 장인한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라서 그런지 아내는 체념한 듯이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장인어른은 한마디로 말해 인간 쓰레기에 가까웠습니다. 집에선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고 밖에선 무전취식에 지나가는 사람하고 시비를 붙으니 이런 게 인간 쓰레기지 뭐가 쓰레기겠어요. 일단 이렇게 장인어른을 두고 옆에서 살다간 동네에서 돌맞게 생겼다는 생각에 아내와 장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어차피 서울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끝나가고 있었고 일단 서울에 있는 자취방에서 장모님과 아내가 살면서 병원도 통원치료 받으며 조금은 장인과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계획을 세운 거죠. 장인어른에겐 용돈 넉넉히 드릴 테니 장모님하고 아내를 서울에 있는 병원에 여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했죠. 당연히 그건 얼른 받아들이더군요.
그래서 장모님과 아내를 서울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분간 다시 떨어져 지냈죠. 저는 시골에서 마저 하던 일을 마치고 저녁에 일을 좀 돕고 서울에 있는 자동차 정비사가 다 고쳐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장모님은 서울 큰 병원 다니면서 오히려 마음의 안정도 찾았고 심지어 다시는 폭력 휘두르는 네 아빠랑 살고 싶지 않구나 라는 이야기도 아내에게 했다는 거예요. 아내 역시 이혼하라고 장모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나이에 이혼하는 것도 귀찮다며 그냥 서로 터치 안 하고 살고 싶다곤 하셨다는데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할 일이니 저는 더 이상 개입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참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단 그동안 제가 버는 돈은 족족 아내에게 줬거든요.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 치료비에 쓰고 생활비에 쓰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제 라이프 스타일이 돈을 제대로 쓸 여유도 없지만 제가 술 담배를 좋아하고 어디에 흥청망청 쓰는 스타일도 아닌지라 버는 돈은 족족 아내에게 줬거든요. 게다가 우리 집에서도 치료비 보태라고 아내에게 직접 돈도 정기적으로 줬고요. 근데 시골 생활 마치고 저도 서울로 합류하면서 어느 정도 재정 상태를 보니까 세상에나 돈이 거의 모이질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1000단위는 모여 있어야 하는데 정 안 되면 100단위로는 저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말 통장에 몇십만 원도 없더군요. 그래서 아내를 추궁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많은 돈이 어디 갔어? 그게 돈은 엄마 치료비 그리고 나 병원 치료비 그리고 생활비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것보다 많이 돈을 줬잖아. 그러면 모으던지 아니면 하다못해 뭘 샀으면 샀다고 물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보안이 전부 다 옛날 물건이고 새로 산 건 하나도 없고 병원비하고 치료비에 생활비 해봤자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돈은 어딨냐고. 아내는 계속 어버버버 하는 목소리로 웅얼거릴 뿐 제대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장모님이 죽을 상을 하고 저에게 미안하네. 솔직히 자네 장인이 더 이상 우리 괴롭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좀 달라고 해서 계약서 쓰고 돈을 빌려줬네. 계약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자네 장인 친척한테 논이 좀 있는데 그걸 내가 샀어. 대신 그걸 사주는 조건으로 더 이상 장인이 우리 집에 찾아오거나 사고치는 일은 없을 걸세.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급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충분히 설명을 못 해줘서 미안하네. 장모님 이야기를 들으니 더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땅 사는 데 썼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땅을 샀다고 하니 더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딘지 구경이나 가볼 생각에 찾아갔더니 이건 말이 땅이지. 거의 무슨 시골에서도 완전 시골 촌구석에 박혀있는 언덕이었습니다. 절대로 누가 개간한다거나 자연인이 와서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별 가치도 없는 언덕이었죠. 이런 걸 돈 주고 산 장모님도 밉지만 이걸 믿기로 장모님과 지적으로 부족한 아내를 꼬신 장인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쳐도 자기 처자식을 대상으로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처음이라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참았습니다. 꾹꾹 눌러 참았고 차라리 이참에 이 일로 장인어른하고 연을 끊고 다시 새 출발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자동차 정비소는 다시 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장모님은 새벽에 기도하러 다녀오시다가 차랑 부딪혔는데 이게 좀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뺑소니라서 범인을 잡으려고 해도 새벽녘에 CCTV도 안 잡히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완전히 생돈으로 다시 치료비가 나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 사고로 장모님 건강이 더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선 입원 치료를 권하면서 얼결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됐습니다. 어쨌든 장모님도 내 가족인데 먹여 살리려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했어요. 그래서 밤엔 야간 배달도 하게 됐습니다. 아는 분 중국집에 정식으로 고용돼서 배달을 하는 터라 그래도 안정적이었거든요.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벌어야 그래도 생활비하고 병원비 대고 문제 많은 장인 생활비도 건네주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에게 용돈도 보내드릴 수 있었죠. 다만 못내 아쉬운 건 아내가 번번이 임신이 안 돼서 낙심은 했습니다만 일단 아이가 태어나도 케어줄 수 없는 터라 그것보단 일단 현재를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제 모습을 보고 아내도 못내 미안했는지 여보, 나도 직장 한번 구해볼게요. 요 앞에 고기 뷔페에서 서빙 아줌마 구한다고 하는데 거기 갈까 해요. 아니 당신 몸도 성하지 않고 발음도 좀 엉망인데 괜찮겠어? 거긴 그냥 세팅만 해주면 돼요. 뷔페라서 알아서 먹는데요. 저는 세팅해주고 자리만 치워주면 돼요. 솔직히 뭐라도 해준다니 고마운 마음에 그러라고 했죠. 그 사이에 장모님은 병원에 입원하고 아내는 밤에 고기 뷔페에서 알바를 하고 낮엔 장모님 병원을 다니면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 당시 주말 휴일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저는 매일매일 일만 했습니다. 일단 내가 하는 데까지는 다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성실하게 돈을 벌었죠. 그리고 서울에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다시 녹즙 배달 누님도 만나게 됐고요. 누님은 가게 문을 닫아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시 컴백했으니 다행이네. 이러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자연히 아내랑도 안면을 트게 되고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에 녹즙 누님이 가게에 왔다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근데 동생, 혹시 아내가 무슨 일 한다고 했지? 일은 딱히 없는데 요즘은 몇 정거장 지나면 있는 고기 뷔페에서 서빙하고 있어요. 왜요? 아, 그래? 아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네. 왜요? 우리 아내를 봤어요? 아니, 내가 아무래도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을 자주 보는데 그냥 저쪽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본 것 같아서. 사무실이요? 그런 일은 할 리가 없는데. 그리고 낮에는 병원에 가 있어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겠지. 아내가 사람 잘못 봤겠지? 설마 그 순하고 몸도 성취하는 여자가 그런 사무실에 있을 리가 없지. 그런 사무실이 뭔데요? 아니, 나도 잘은 모르는데 딱 봐도 험하게 생긴 남자들이 들락날락 거리더라고. 근데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녹즙 누님이 뭔가 잘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녹즙 누님하고 정육점 하는 남편분하고 술을 한잔 하게 됐고 자연히 우리 아내가 고기 뷔페에서 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 집 주인이랑 나랑 엄청 친한데? 근데 거기 장사가 잘 안 돼서 곧 접을 거야. 아마 그래서 있던 직원도 자르는 판에 재수 씨를 채용했다고? 네? 보니까 엄청 장사 잘 되는 것 같던데요? 가게도 화려하고요. 지금 일한 지 3개월 정도 됐을걸요? 아닐 텐데. 거기 고기 대주는 본사가 망해서 장사 접는다고 확실히 들었어. 가만히 있어봐. 말 나온 김에 내가 전화해서 물어볼게. 형님이 전화를 걸곤 뭐라 통화를 하더니 이봐, 가게 착각한 거 아니야? 최근에 직원을 뽑은 적이 없다는데? 순간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한 겁니다. 틀림없이 그 고깃집이라고 했는데 아내가 아무리 발음이 어눌하고 지적으로 부족하다고 해도 가게 이름 틀리게 말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뭔가 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로 바로 가봤죠. 차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서 택시를 타고 가보니 세상에나 이미 가게는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거니 아내는 어눌한 말로 지금 바빠요. 어딘데? 고깃집이야? 그럼요. 지금 사장님이 불러서요. 거기 고깃집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아내가 말을 해줬는데 맞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고기 뷔페에서 일을 한다고 했지만 이미 아내는 그 가게에서 일하는 게 아닌 거짓말을 제게 하고 있는 거였어요.
기분 같아서는 바로 어디냐며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서 상황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일단 궁금증과 화를 가라앉히고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밤이 늦어지니 그제야 들어오더군요. 솔직히 그동안 몰랐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지를요. 말이 되냐고 따지실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선 낮과 밤에도 계속 일하느라 거의 정신을 못 차리니 집에 오면 몸만 대충 씻고 자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그러니 아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작심하고 아내를 기다리니 대략 새벽 2, 3시쯤 들어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고깃집이 이렇게 새벽까지 하냐고 따지니까 겁먹은 아내가 말을 더욱 더듬으면서 말을 못하길래 계속 몰아세웠죠. 그랬더니 아내가 드디어 어렵사리 입을 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 말로는 세상에나 녹즙 누님이 본 그대로 어느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그 사무실이 무슨 건설인데 간판만 그런데고 무슨 흥신소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들락거리고 거기서 이런저런 알선도 해주는 곳에다가 낮엔 잠시 서류도 봐줄 때도 있고 밤엔 전화 받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대충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겠더군요. 그리고 아내가 마침 낮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날에 녹즙 누님 눈에 띈 거고요. 아내도 처음엔 안 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순간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거길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를 속일 만큼 이상한 곳이야?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서류만 정리해주고 있어요. 너무 황당무계해서 아내에게 윽박을 지르니 아내가 끝내 입을 연 것이 아빠 빚 때문에 제가 다니는 거예요. 무슨 빚? 장인어른 빚이 있어? 근데 그걸 왜 당신이 갚어? 그게 아빠가 저 여기서 일하라고 시켰어요. 이러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또 띵하더군요. 도대체 장인이란 인간은 어디까지 처가 식구들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는 건지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시골에 있는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는 거예요. 성질이 나서 바로 차를 끌고 내려갔죠. 진짜 기분 같아선 완전히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시골집으로 가보니 문은 잠겨있고 안에 인기척도 없고 장인이란 인간은 잠수를 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 딸을 그런 곳에 취업시켜서 자기 빚을 탕감시키고 어디론가 사라진 거죠. 잡히면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죠.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악마 같은 장인을 만나서 이 개고생을 하는 건가. 후회가 밀려왔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조폭들이 끼어있고 밤새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아내가 어차피 장애돼 있고 빚을 탕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최대한 나눠서 갚을 테니 아내가 이런 곳에서 일을 못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쭉 듣던 건달이 근데 형님 나 모르겠어요? 이러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더니 세상에나 고등학교 후배더군요. 정말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건달 후배의 말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기들이 빚 때문에 아내를 붙잡아 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장인어른과 건달 후배는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갚으라고 했더니 장인이 아내를 강제로 아내를 볼모로 집어넣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달 후배가 하는 말이 아니 저희가 뭐가 하셔서 장애가 있는 형수님을 사무실에 앉혀두겠어요. 우리는 돈만 받으면 돼요. 근데 괜히 일만 커져서 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행여나 형수님이 사무실에 있으면 돈 갚으러 올까봐 나오시라고 한 것뿐입니다. 아무리 파렴치한 인간이라도 자기 딸이 이런 곳에 와 있으면
오지 않겠어요? 에? 근데 저희가 보니까 그 장인이란 새끼 정말 인간도 아니더라고요. 찾아오기는커녕 저희 전화도 받지 않아요. 한마디로 자기 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오히려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아내를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정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마디로 말해 장인이란 놈이 동네 인맥을 싹 팔아서 돈 빌리고 심지어 자기 딸을 담보로 잡아서 이런 행각을 벌이고 있으니 정말 이젠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아내에게 바보같이 이 일을 왜 했냐고 따졌더니 아내가 울먹이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아빠가 엄마 치료비 다 끊어버린다고 해서 이러며 펑펑 우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아내가 무슨 죄일까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를 꼭 안아준 후에 일단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와 함께 돈은 갚으면 되는 거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 속으론 피눈물을 흘렸지만 아내와 장모님이 더 힘들어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더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장인이란 놈이 그 사이에 돈을 엄청 뜯어갔더군요. 한마디로 말해 제가 뼈 빠지게 번 돈을 몰래 빼갔던 겁니다. 그래서 왜 줬냐고 제가 화를 내니 장모님을 다치게 하겠다는 둥, 병실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둥 협박을 해서 무서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워낙 오래전부터 장인어른의 폭력을 당한 장모님과 아내는 저와 달리 그러한 협박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장인어른은 저까지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해서 아내와 장인어른은 계속해서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열이 받았지만 꾹 참고 다시 열심히 살았죠. 대신 모든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아내와 장모님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번거롭긴 해도 병원비 결제나 장을 보는 것을 모두 제가 직접 하면서 아예 장인어른한테 보낼 돈을 차단했죠. 그리고 그놈에게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언질을 해놓았죠. 그 후에는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정말 뜯어낼 돈이 없는 걸 알아채렸는지 한동안 저희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장인어른이 다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건 바로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였습니다. 꾸준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몸이 약해 사고 후유증을 결국 이겨내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장모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하늘나라로 장모님 잘 보내드리고 와서 몇 달 후에 어디선가 나타나서 땅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장인의 멱살을 잡고 당신이 인간이야?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 거야? 하며 화를 내니 장인이란 인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땅만 나한테 돌려줘. 그러면 그냥 물러날 테니까.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정말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확 패대기를 치면서 이미 땅 거래는 다 끝났고 그거 우리 거야. 이미 다 법적으로 문제도 없이 절차 밟았으니까 당신 계속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콩밥 먹일 테니까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마. 했더니 장인이 하는 말이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을 좀 가져왔으니까 이 돈으로 땅을 좀 돌려달라니까. 그러면 다시는 안 나타날게. 이러면서 돈을 내미는데 솔직히 꽤 거금이긴 했지만 옆에 있던 아내가 저기 여보 그러니까 하며 저를 자꾸 말리는 겁니다. 제가 흔들린다고 생각했는지 제 팔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장인은 그런 아내에게 야, 너는 말도 못하는 주제에 뭘 끼어들어. 남편이랑 아버지 이야기 나누면 빠져있으라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당신 내 친아빠도 아니잖아.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장인이란 인간이 친아빠도 아닌 거였어요. 계부였고 그동안 아내는 그런 계부를 그래도 장모님 때문에 꾹 참고 대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인이란 인간도 아내가 장애도 있고 조금 부족한 걸 이용해서 계속 돈을 뜯어냈던 거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더군요. 장인이란 놈을 패대기 치고 바로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를 안아줬어요. 아내는 장모님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양아치를 아빠라고 모시고 살았던 겁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근데 장인이 나중에 전체 몇 주 나왔다며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양아치 근성이 뼛속까지 박혀있는 쓰레기더군요. 합의금은 어떻게 마련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역시 하늘은 우릴 버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 땅,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던 땅이 알고 보니 거기에 무슨 기지국 비슷한 안테나가 들어선다고 시세보다 몇 배 높게 가격을 쳐주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돈 주고 팔아야 할 판에 돈 주고 사주겠다는 곳이 있으니 너무나 다행이었죠. 아마 장인도 이걸 노리고 그 땅을 미리 사두고 더 높은 가격에 팔아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가 얼른 팔아서 그 돈으로 장인이란 놈의 면상에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죠. 다시는 우리 앞에 얼씬도 하지마. 그 이후로 장인은 아직까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긴장은 되지만 어쨌든 장모님과 아내를 평생 괴롭히고 등골만 빼먹던 양아치 장인, 이제는 안 봤으면 그냥 안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다면 현재 제 아내의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무래도 장모님의 선물인 것 같아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제는 장인어른이 우리 부부의 인생에서 사라지고 뱃속의 아이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